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을 위한 조건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과도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도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이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종결 시점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 고위 정치 안보 당국자가 미국 종전안을 거절하면서 이란 국영 프레스TV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제안들이 과도하며 전장에서의 미국 측 실패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침략과 암살 완전 중단,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인 주권 행사와 이에 대한 보증 등 종전에 동의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란은 중재국들에도 모든 조건이 수용되어야만 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그전에는 어떤 협상도 없을 거라고 강조했다고 프레스TV는 전했습니다. 이란군도 유가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هست و خواهد بود. کسی همچون ما با کسی مثل شما کنار نخواهد آمد. نه حالا و نه هیچ وقت دیگری.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해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이란이 결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규칙은 이란이 단호하게 다시 쓰고 있고 통항 허가 발급은 이란이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반면 백악관은 이란과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 후반 대면 협상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군사적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타격하겠다며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유정 특파원,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을 거절한 데 대해서 백악관의 반응이 나왔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15개 항 종전안을 거부한 데 대한 입장과 함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거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미국은 지난 3일 동안 생산적인 대화를 진행해 왔다면서 지금도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ey have not. Talks continue. They are productive, as the president said on Monday, and they continue to be. We're not going to get into the nitty-gritty details that have been exchang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ran at this time. 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이란의 협상에 응하고 종전안을 수용할 것을 강한 어조로 압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평화를 선호하지만 이란 정권이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훨씬 더 강하게 타격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옥을 불러올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란은 다시는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President Trump does not bluff, and he is prepared to unleash hell. Iran should not miscalculate again. Any violence beyond this point will be because the Iranian regime refused to understand they have already been defeated and refused to come to a deal. 레빗 대변인은 언론에서 거론되는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일부 기사는 완전 사실이 아니라며 추측성 보도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후반에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회담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면 협상의 주 후반 개최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애초 이달 말에 예정됐던 미중 정상회담 일정은 5월 중순으로 확정됐다고요? 네, 백악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5월 14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이달 31일부터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이란과 전쟁 중이어서 미국을 비울 수 없다면서 회담 연기를 요청했는데요. 레빗 대변인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 작전 동안 미국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했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 일정은 한 달 반 정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올해 추후 발표될 일정에 따라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답방을 워싱턴 DC에서 주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5월 14일 방중 전까지 이란 전쟁이 끝날 거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우리는 항상 공격에
약 4주에서 6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해왔고 목표를 신속하게 달성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쟁 4주차인 지금 상황에서 보면 최대 2주 정도 더 남았다고 본다는 건데 전쟁 장기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AP통신은 내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전에 전쟁이 종착점에 이를 수 있다는 낙관적인 어조를 내놨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현지 시간 25일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대화는 없으며 대화할 의향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이란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대화는 전혀 없다고 못 박으며 다양한 중재자를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곤 있으나 메시지 교환이 미국과의 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이어 이란 지도부가 중재국을 통해 미국이 제시한 평화안을 검토 중이지만 미국과 직접 대화할 의도는 여전히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토요일에 대이란 휴전을 전격 선언할 수 있다고 보고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채널 12방송은 현지 시간 25일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전쟁 종결을 위한 15개 항에 대한 최종 합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선언할 가능성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선언 전에 이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 핵심 타격 목표물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하는 등 지난 24시간 동안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의 휴전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작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협상에서도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친이란 무장 세력들까지 모두 정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이스라엘이 과연 순순히 종전 합의를 받아들일지도 변수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레바논 해안 마을에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앞서 레바논 남부를 연결하는 다리까지 파괴한 이스라엘은 지상군 작전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העיקרון הוא ברור. יש טרור וטילים, אין בתים ותושבים, וצה"ל יימצא בפנים. 이란과의 공방도 더 매서워졌습니다. 수도 테헤란은 물론 핵시설이 몰려있는 부쉐르에도 공격을 퍼붓자 이란의 반격으로 이스라엘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And very big fire, and it was very we all scared, and we all afraid. 사실상 휴전 논의에서 배제된 이스라엘은 현재로서는 공격을 늦출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도 10월 총선을 앞두고 긴장 관계를 끌고 가는 게 정치적으로 나쁠 게 없습니다. 심지어 휴전 협상에 노골적으로 어깃장을 놓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והיד עוד נטויה. אנחנו נשמור על האינטרסים החיוניים שלנו בכל מצב. 걸프 국가들의 태도도 변수입니다. 당장 사우디아라비아가 휴전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마음 급한 트럼프가 서둘러 휴전에 도장을 찍는다고 해도 지역 당사자들이 수긍하지 않는 한 평화 정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전쟁을 시작하자고 했고 협상에는 반대했다는 발언을 연이틀 내놨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을 통한 종전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전쟁 책임론에 대비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새 국토안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How hopeful are you that this peace deal will work out with Iran? Well, I think we're going to end it. I can't tell you for sure. I don't like to say this. We've won this. This war has been won. 그러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얘기를 꺼냈습니다. Pete didn't want it to be settled. It's these guys are doing a great job. That's a good attitude, though, Tom, right? They were not interested in settlement. They were interested in just winning this thing. 협상이 추진되자 꽤 실망한 사람이 2명 있었다면서
군을 책임지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란 전쟁을 대화로 끝내는데 군이 반대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자리엔 헤그세스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폭탄으로 협상한다는 표현을 통해 군이 강한 억지력으로 협상을 지원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말을 보탰습니다. President has made it clear that you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The War Department agrees. Our job is to ensure that.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에도 헤그세스 장관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제일 처음 전쟁을 시작하자고 한 게 헤그세스라고 하자 헤그세스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Pete, I think you were the first one to speak up, and you said, "Let's do it," because you can't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And now we're spending what will amount to many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n a war that should not be fought. The American people are not happy about it. 이란과의 협상 국면에 접어든 시점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전쟁의 책임을 안고 갈 희생양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설이 부상하는 가운데 이란 군부는 유가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란 군을 통합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현지 시간 25일 성명에서 유가 밑의 불길은 한참 전부터 불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꽃의 세기를 결정하는 건 이란 손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번 전투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한 다변수 방정식 중 하나의 변수일 뿐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수명이라는 유리자는 이란 손 안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 유조선 한 척이 태국과 이란 사이의 외교적 협조 끝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태국 석유 에너지 기업 방착 코퍼레이션은 현지 시간 25일 성명을 내고 자사 유조선이 지난 2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조선은 지난 11일부터 걸프 해역에 머무르던 선박으로 시하삭 푸앙켓게우 태국 외교부 장관은 이 유조선의 귀국을 위해 나세레딘 헤이다리 태국 주재 이란 대사와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 유가 기준인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2.22달러로 전장보다 2.2%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란과 종전 협상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란이 핵무기 포기 등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브렌트유 가격은 아시아장에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밑돌았으나 이란 정권과 군부가 미국과 협상 중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밤인 27일 0시를 기해 2차 석유 최고 가격 고시를 시행합니다. 지난 13일 0시부터 1차 최고 가격을 적용하면서 2주 간격으로 최고 가격을 고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1차 최고 가격은 정유사 공급가 기준으로 보통 휘발유가 1리터에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2차 최고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최근 구윤철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를 병행하겠다고 밝혀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중동 바닷길이 막히면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비닐과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 나프타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료를 구하지 못한 지역 소규모 공장들은 문을 닫아야 할 처지입니다. 고재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쓰레기 봉투와 농사용 필름 등을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가동률을 60%까지 낮췄지만 남은 재료는 이제 겨우 열흘치 뿐. 추가 원료가 도입되지 않으면 아무리 아껴 써도 당장 4월 중순부터 모든 공장 기계를 멈춰야 하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지금 있는 걸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4월 초에 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면 아마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산업은 원료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수급 차질은 곧장 생산 중단과 경영난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된 물건을 넘겨받아야 할 납품업체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길어지시면 좀 심정이 막 답답하겠어요.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어떤해요? 할 수 없이 그 상대방하고 좀 욕을 먹더라도 서로 이해를 해야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주에서 비닐을 생산하는 업체 3곳 모두 이처럼 전례 없는 원료난을 겪으며 공장 가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료가 귀한 상황에서 공공용 쓰레기 봉투 제작에 주문이 쏠리면서 정작 농촌 현장에 쓰일 비닐 공급에는 구멍이 났습니다. 농민들 위주로는 뭐 상추에 들어가는 상추 박스 비닐, 깻잎 박스 비닐, 그 또 무슨 브로콜리 저장 비닐 이런 것도 있는데 쓰레기봉투로 다 몰려버리면 그 농민들한테는 그걸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맞춰드리고 싶은데 이런 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원료 부족이 일상의 불편을 넘어 지역 농가와 산업 현장의 필수품 공급 중단이라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한 주문량은 현장의 원료 부족을 가속화할 수 있는 만큼 꼭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수요 조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원료난이 장기화할 경우 농산물 출하 시기에 물류 대란은 물론 지역 실물 경제 전반에도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사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협상, 표면적으로는 그리 순조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을 놓고 이란은 비현실적이고 과도하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 한 4단계로 구분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전쟁 중에도 뭐 대화는 합니다. 그 1단계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하겠다는 동의를 하는 게 2단계고 그 다음에 협상을 집행한 거 그게 3번째고 협상에서 이제 뭐 타결하는 게 4번째죠. 근데 이것을 하나로 생각하다 보면 지금 당장 협상이 이루어질 것처럼 좀 착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전쟁이 40여 일을 목표로 삼는 것 같아요. 40여 일을 트럼프가. 예. 그리고 20일 정도 이제 능선을 넘는 상황에서 즉 고지를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내려가겠다고 하면서 협상 모드로 전환한 것 같은데 그 기간 중에 물밑 대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밑 대화가 이제 물 밑에 협상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게 이제 물 밖의 협상으로 될지 여부를 이제 가늠하는 지점인데 만만치 않은 게 일단 미국과 그 이란이 바라보고 있는 게임의 판이 좀 달라요. 미국은 군사 게임하고 협상 게임을 같이 가동을 하는 것이고 군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해병대 전력 전개시키고 있는 것, 그다음에 82 공수사단을 투입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걸 볼 수 있고 협상 게임은 지금 트럼프 의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동시키는 게 있고 이란은 협상 게임도 있지만 볼모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사회, 그 호르무즈 통항 이것을 볼모로 삼아서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트럼프의 협상 동력을 이끌어내는데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삿바싸움과 기싸움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4가지 단계 중에서 지금 한 2단계 1단계에서 2단계로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백악관은 협상을 거부하면 더 강력한 군사 대응을 하겠다, 지옥을 보여주겠다면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한 손으로는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고 다른 손은 때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협상하면서도 계속 전략 자산 배치하고 그다음에 전쟁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병력을 계속 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상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상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리고 군사작전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이제 병력 증강 아니면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암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것이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이 지금 이란 측에 잘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란은 계속해서 배수지를 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 지도부가 미국의 종전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화는 할 의향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검토하고 있지만 대화는 안 하겠다. 이건 어떻게 의미를 읽을 수 있을까요? 이란이 원하는 수준의 조건 제시, 그다음에 이란이 바라고 있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는 그런 협상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15개냐 아니면 5개냐. 지금 미국 측에서 15개, 그다음에 이란 측에서 5개 요구했잖아요. 그게 지금 계량적으로 미국이 더 많이 요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이란이 요구한 것도 질적으로는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 대결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너무 이란이 협상장에 쉽게 나와버리면 협상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의 파이가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것까지 고려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네,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고 또 요구안 자체도 너무 좀 과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란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었죠. 석유, 가스에 관한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실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압박성의 하나의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얘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 기자들이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고 추측만 지금 가능할 뿐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협상이 잘 되면 지금 이란에 낙후되어 있는 플랜트 시설, 정유 시설 이런 것들을 지금 새로 건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업가가 이란 내에서 어떤 정유시설 같은 것을 새롭게 하면서 사업권을 얻어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휴전 소식이 들리면서 유가와 가스값이 좀 안정되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하나의 선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저희가 의중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른바 전쟁 추경의 집행 방식과 시기 등을 조율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당정협의에 참석해 주신 한병도 원내대표님,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 유동수 경제수석 부장님, 박상혁 사회수석 부장님, 천준호 운영수석 부대표님, 김한규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님, 이소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님, 김영환 당대표 정무실장님, 그리고 안도걸 의원님을 비롯한 당측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당과 국회 몸담다가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서니까 아직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위기에 대한민국 그리고 대전환을 맞이한 대한민국을 함께 일으키고 그 앞길을 열어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마음이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 가교 역할 또한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2026년 추경 예산안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위과 상황에 대응하는 한편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고 우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공급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근본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두 가지, 속도와 책임입니다. 첫째,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의 결실인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 예산안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구현했습니다. 2026년 추경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은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입니다. 먼저 고유가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켜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석유 최고 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고유가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저소득층, 소상공인, 취약 근로자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의 악화로 큰 영향을 받는 청년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쉬었음 청년을 직업 현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산업의 위기 극복을 돕고 에너지, 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합니다. 기업의 물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는 한편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 재원을 확충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근본 추경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여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고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모두 인사 말씀.
네, 추경당정협의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오늘 논의된 추경안은 31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로 정식 제출될 전망이고요.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의 결과 또 나오면 저희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분과 중동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백악관이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란에 전달했다는 15개 항의 내용이 이스라엘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죠. 자, 핵심 내용을 보면 이란이 핵 개발 포기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면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겠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 전의 협상안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재탕이라는 지적이 있죠. 미국과 이란 간에는 핵 협상의 딜레마라는 어떤 그 본질적인 퍼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재 해제만으로 핵을 포기시킬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는 과연 이게 한 번에 가능할 것인지, 얼마나 이 타임 프레임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문제죠. 세 번째는 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오바마 행정부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JCPOA라고 하죠. 이란 핵 합의 때, 그리고 작년에 이제 4월에 있었던 핵 협의 진행 이런 것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 세 가지 퍼즐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달라진 지점이 보이는 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카드로 꺼낸 거예요. 요구사항에. 이게 압박 카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 좀 달라진 것은 큰 선물을 얘기한 거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하고 가스. 그 지점이 달라졌고 근본적인 퍼즐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란 측이 역으로 새롭게 제안했다는 5가지 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격 암살 완전 중단,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보상, 그리고 전쟁 피해에 대한 명확한 배상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좀 갈리거든요. 지금 미국은 공동 관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란은 단독 관리를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율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관리를 본인이 하겠다고 이란이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통과세를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통과하면 통과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랑 동일한 통과세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과연 미국이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주권, 이거를 이란한테 넘긴다? 이거는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공동 관리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아니면 미국의 우방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란이 같이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한다. 물론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공통적으로 협상 내용만 보면은 좀 그리 결과가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튀르키예, 이집트, 파키스탄 등 중재국을 통해서 이르면 현지 시간 26일에 이란과 고위급 회담을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대면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우선 미국과 이란의 협상 의지에는 약간 불균형이 있어요. 미국의 협상 의지가 더 높고 이란은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면은 이제 나가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불균형 때문에 급박하게 혹은 뭐 단기적으로 어떤 몇 가지 이야기만 갖고 열릴 가능성은 쉽지 않겠죠. 다만 중재국이 움직이는 것은 그래도 과거 지금 한 20여 넘는 기간에 있었던 강대강의 군사적 대결에서는 약간 그래도 완화되는 환경에 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고위급 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실무 접촉 수준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양측에서 누가 협상 대상자로 나서는가도 여전히 관심인데 이란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사위 쿠슈너나 스티브 위코프 특사 등 기존 협상단은 뒤통수를 친 인물이다라면서 지금 꺼리고 있고 그리고 벤스 부통령을 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건 뭐 과거의 경험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실제 이란이 상당히 지금 제레드 쿠시너와 스티브 위트코프에 대한 실망을 했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2월에도 마찬가지고요. 협상을 계속 했었지만 협상 중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사실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과 협상을 하면 또 전쟁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고위급 그리고
백악관 내에서 밴스 부총리가 좀 비둘기파입니다. 비둘기파. 그래서 강경파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밴스 부통령이 오면 우리가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이 열릴지는 불투명합니다. 주말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일단 백악관에서는 민감한 외교적 사항이라면서 이란 측의 협상자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모주타바가 미 특사인 스티브 위코프에게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에 동의한다라는 메시지를 비밀리에 보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아랍권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일까요? 신빙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동시에 있을 것 같은데 모스타바가 이 상황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최고 지도자 자리를 거머쥐었지만 최고 지도자로서 사실은 인정을 못 받는 게 돼요.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너무 직접적으로 동의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국내 정치, 이란이 지금 국내 정치가 과도기인데 과도기에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이게 또 빌미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쉽게 회담장에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차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즉 그 이란 측 협상의 최고 수뇌부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인 영향력 차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모스타바라고 얘기하면 모스타바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게 되거든요. 지금 모스타바가 불만족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렇다고 갈리바프라고 얘기를 하면 갈리바프의 무게를 실어주면서 사실은 갈리바프는 단순하게 소통 채널에 불과할 건데 무게를 실어주면서 이란의 목소리가 뭐라고 하나 그 일관성 있게 하나의 목소리가 안 나면서 협상 측면에서는 유리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란 측 협상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백악관이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그런 속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란 측 협상자가 모즈타바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모스타바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격을 보류하겠다라고 밝힌 그 기간이 닷새죠. 날짜로 보면 28일까지인데 이 이스라엘 매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에 휴전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휴전 후 논의 이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생각은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란도 원하는 부분일까요? 글쎄요, 이란이 이제 여기 호응을 해준다면, 화답을 해준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한국에서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한 달 정도를 휴전을 선포를 하고 그 한 달 기간 내에 이 15개, 그다음에 이란 측이 요구하는 5개 사항, 여기에서 밀도 있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얼마 남지 않은 이 4일 동안 28일까지 협상하는 기간 동안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다 풀 수 있냐는 거죠. 사실상 좀 어렵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측에서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한 인물이기 때문에 혹시 이스라엘이 모르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란과 일시 휴전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을 더 벌어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5월 14, 15일에 열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한 번 미뤄졌기 때문에 이번 발표를 또 수정하는 건 어려움이 있어서 좀 신중하게 또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안에는 끝날 것이다라고 일단 미국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미국이 사실은 일방적으로 이란 공습을 해서 전쟁이 시작됐지만 양측이 다 동의하지 않으면 그 전쟁이 끝나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일방적인 외교 로드맵을 딱 그린 것 같아요. 5월 9일까지는 문을 열었던 전쟁을 다 닫고 이제는 강대국 정치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미중 정상회담에 이제 힘을 싣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중국의 또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중국이 과연 이렇게 회담에 응했을 때 그게 과연 미국의 판에 너무 쉽게 말려드는 게 아닌가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목표는 있지만 이란에서 나오는 도전 요소가 있고 중국에서 나오는 도전 요소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뭐 협상이 실제로 될지는 그 변수를
더 봐야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을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동을 재편할 역사적 기회다라면서 전쟁을 부추겼다고 하는데요.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자, 전쟁을 부추겼다. 사실 이 보도는 이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사우디의 국방장관이 워싱턴, 즉 백악관을 극비리에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쟁을 할지 안 할지 고민할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자산을 배치하고 고민할 때 사우디 쪽에서는 전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렇게 지금 전략 자산을 배치해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협상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핵 협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란은 더 강경해질 것이고 이란은 이제 미국도 종이 호랑이로 만든 이란이라면서 중동 지역 내에서 헤게모니가 더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을 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다시 나오는 얘기가 만약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이란의 정권 붕괴를 지키지 못하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난다. 그럼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란은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것이고요. 드론도 다시 생산할 것이고 얼마든지 지금 사우디나 걸프 국가를 다시 위협할 수 있어요. 예. 거기다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또 다시 가지게 된다? 그러면 수틀리면 언제든지 이란은 주변 국가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우디나 걸프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 이참에 이란 정권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정권으로 만드는 게 영내 중동 정치 질서를 새로 바꾸는 게 낫다는 거죠. 네. 할 수만 있다면. 다만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동안 주변 걸프국들이 이란 공격을 받으면서도 맞대응은 자제해 왔는데 지금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이 이란 공격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공격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건 국제법으로도 이제 그 권한으로서 제공하고 있는 자위권 차원에서도 맞지 않아요. 자위권 차원에서 그 조치를 안 하게 되면 그 정부는 사실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하는 그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동의가 하나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원유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하는 그 길이 막혔는데 그거를 타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동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전쟁이라는 이 전구에 관여를 하는 직접 당사자가 되면은 엄청난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는 거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행보는 어느 정도 지속될 거로 판단이 듭니다. 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외에도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미국, 이란 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 협상 테이블 논의에 올라가 있지 않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속내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속내는 협상이 안 되길 바라고 있겠죠. 시간을 좀 더 벌고 싶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더 공격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겠지만 이미 이스라엘도 이미 현타가 왔을 거예요. 한 2주 정도 공격을 해봤지만 이란의 이 혁명수비대를 기반으로 하는 정권 자체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정권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약간 수정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예. 이란의 최대 피해를 입힌다. 이게 지금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무력화하겠다면서 지금 레바논 남부의 안보 요충지를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건 영토 확장 욕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기보다는요, 사실 헤즈볼라와의 문제는 오래된 문제죠. 그리고 과거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일시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걸 철수를 했죠. 레바논 남부를 철수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남부를 점령했었는가? 안전지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로켓이나 카츄샤 로켓이나 아니면 다른 로켓들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거리를 띄워서 로켓 사거리를 더 짧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떨어지는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안전지대를 계속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헤즈볼라 대원들이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군이 거기를 지키는 방식. 이것을 유지해 왔는데 이것의 문제는 이제 헤즈볼라 대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을 공격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상자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아마 일부 이스라엘 지금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구구파 의원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타냐후 총리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쟁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납니다. 그 중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죠. 이란이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의 서한을 보내서 호르무즈를 제한적으로 개방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비적대적 선박, 그러니까 이란 공격에 가담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국가에는 해협을 통과하게 해준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안에 과연 우리나라 한국이 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로서는 가장 큰 관심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란이 IMF에 보낸 메시지를 두 가지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완전 폐쇄는 안 하겠다. 일부 개방이라도 해서 이 전황을 좀 완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와 동시에 두 번째로 사실은 이 지역, 이 해역을 전략 지대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즉 해상 통제권을 장악을 해서 이란에게 호응하거나 이란에게 어떤 우호적인 그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국가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겠다는 거니까 여기에서 사실 이제 외교가 중요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두 가지를 분리하는 전략을 통해서 이란하고의 외교 접점을 찾아야겠죠. 외교하고 지금 외교 접점 찾기 시작을 했죠, 사실은. 22개국 호르무즈 해협 그 봉쇄에 대한 규탄 어떤 연대에는 합류를 하면서도 그게 이란 전쟁의 당사자로서 그 관여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 안보가 한국에 미치는 엄청난 그 파장을 생각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그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식으로 해서 그걸 분리하는 전략을 해서 접점을 좀 이제 키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트랙으로 계속 좀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됐는데 어제 국회 외통위 의원들과 주한 이란 대사가 만났죠. 이란 측에서 이제 먼저 요청을 해서 만남이 이루어진 건데 이 자리에서 이란 대사가 한국인 안전 대피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 주한 이란 대사와 이란 지도부 측의 목소리가 일치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 대사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보셔야죠. 그렇다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 뭐 20여 척 지금 선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한 180여 명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정을 보장해주겠다는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란과도 대화를 하고 있고요. 향후 뭐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한국인들의 안전을 이란이 직접 잘 보존, 그다음에 안전을 보장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유사시 아마 우리와 대화가 잘 되면 네. 배들이 좀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배를 타고 같이 나오든지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란이 계속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해서 국제사회에 지금 어렵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통행료도 지금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우리 원유 수입이 지금 끊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란과 대화는 해야 되지만 상당히 국제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많이 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누구나 항해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막고 계속해서 미국과의 전쟁에서 자기의 우위를 점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데 대해서 만약 우리가 가서 대화를 하고 거기 어떤 이란이 기대하는 것을 주고 선박이 통과된다면 사실상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입장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좀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깊이 한 다음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네, 과연 이번 주말에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 봉쇄와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두 부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란 전쟁의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의 복원력을 감안해 상승장에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상승 위험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위기 때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혔던 금이 이란 전쟁 국면에선 유독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금 현물가는 개전 직전일인 지난달 27일 이후 약 17%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금 가격에 버팀목이던 각국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와 의존도를 낮추고자 앞다퉈 금을 비축해 금값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이 터지자 에너지 비용과 국방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금 매도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다른 안전 자산인 달러화의 주요 통화 대비 상승폭도 소폭에 그쳤습니다. 달러화 강세가 제한적인 이유는 유럽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금리 인상 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Deviations from our inflation target grow larger and more persistent. The case for action becomes stronger. 이란 전쟁 상황에서 확실한 안전 자산 찾기는 어려운 과제가 됐습니다. 이에 블룸버그 통신은 뉴욕 증시 상승 대비가 이란 전쟁 같은 악재 대응에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종전 전에 주가와 유가가 안정을 되찾은 전례가 있어 상승장에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상승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Once the uncertainty is past, stocks tend to really, I don't want to say skyrocket, but outperform dramatically. 실제로 과거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각국의 주가는 대부분 최악의 상황에서 1년 안에 크게 올랐습니다. 월가에선 이번 이란 전쟁도 미국과 이란 모두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외교적 해결이 가능할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미국의 글로벌 관세를 현재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이 실행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미국 언론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관세 인상과 관련해 이미 실행됐거나 최소한 실행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바로 고문의 발언은 이란 전쟁 와중에도 이 같은 관세 인상 계획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토머스 디나노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한미 정상 간 이뤄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합의와 관련해 광범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나노 차관은 현지 시간 25일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진전사항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팀을 구성하는 문제나 성과물을 도출할 것인지와 관련한 기관 간 협력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이뤄진 한미 연합훈련을 명백한 전쟁 준비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한 보복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연례 연합 지휘소 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시행했습니다. 투입한 병력은 지난해와 비슷한 18,000명 수준.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가 연합 군사 훈련을 했다며 이를 비난했습니다. Судя по содержанию отрабатывавшихся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а также задействованной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указанные маневры, конечно, являются ничем иным, как неприкрытой подготовкой к войне. 북한은 훈련 시작 하루 만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명의의 담화로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시위 노름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북한의 안보 우려를 고려해야만 동북아시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이 가능하다며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Пока в умах правящих кругов США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удут доминировать подходы в пользу усиления военного давления и санкций на Пхеньян,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какие-либо положительные сдвиг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росто не приходится.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태 해결을 더 지연시킬 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러시아는 일본이 키이우 정권에 살상 무기와 군사 장비를 공급하려는 어떠한 시도라도 적대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강력한 보복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교도통신은 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본 정부도 참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실물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출고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양산을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계부터 제작까지 국내 기술진이 주도한 KF-21이 날렵한 기체를 뽐내며 행사장으로 들어옵니다. 1,60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대량 생산을 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지난 2001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 구상을 밝힌 지 25년 만에 이룬 결실입니다. 1975년 소청을 만들던 작은 시작이 오늘날 자주국방의 거대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출고된 KF-21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입니다. KF-21은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결정체로 불립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8 이상, 최장 항속거리는 약 2,900km에 달하는 4.5세대급 최신 기종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4.5세대 이상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곳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이어 우리나라가 8번째입니다. A사 레이더 등 핵심 항공 장비의 해외 기술 이전이 무산돼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국내 기술로 난제를 풀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남 사천에서 열린 출고식에 직접 참석해 성공을 축하하고 방위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KF-21의 성공을 대한민국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을 것입니다. K9 자주포와 천국 미사일 등에 이어 전투기까지 진정한 방위산업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됐지만 여기에서 안주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이상급 성능과 유무인 복합 전투기 플랫폼 등으로 발전,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KF-21은 2032년까지 모두 120대가 실전 배치돼 F4와 F5 등 기존 노후 전투기 대신 우리 영공을 지킬 예정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미국의 이란 전쟁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가 전쟁 개시 26일째인 현지 시간 25일까지 10,000개가 넘는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은 SNS에 올린 영상 브리핑에서 국경 밖으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이란의 능력을 제거한다는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계획대로 또는 계획보다 일찍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과 몇 시간 전 10,000번째 이란 표적을 타격했고 이스라엘의 성과를 합하면 표적 수천 개를 더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해군의 대형 함정 92%를 파괴했기 때문에 이란 군함이 지역 해역에서 전 세계 해운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며 미국은 전쟁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토요일인 28일 휴전을 선언할 수 있다고 보고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대화할 생각도 진행되고 있는 협상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양한 중재국을 통해 메시지를 받고 있고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협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을 원하지만 반드시 배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단기전 승리와 이란 정권 교체라는 전쟁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며 주변 국가들의 미국과 거리를 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휴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15개 항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양측이 휴전에 대한 기본적인 틀에 합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앞서 백악관도 군사작전이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핵심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Again, as I've said, we've always estimated approximately 4 to 6 weeks, so you could do the math on that.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정보기관 수뇌부를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고 이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한 새로운 작전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파키스탄에서 이란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 4주째를 맞는 이번 주말이 확전과 휴전을 가를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휴전 조건 등을 놓고 치열하게 밀고 당기기를 하는 중입니다. 미군은 이란의 군 생산 시설까지 제거할 거라며 압박했고 이란은 미 항공모함에 미사일까지 쐈다고 주장했는데요. 확전과 휴전 고비를 맞은 현재 전황이 움직이는 방향 전망해 보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이 10,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목표 지점이 더 많이 남은 겁니까? 글쎄요, 지금은 뭐 10,000개 아니라 15,000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얘기도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영상은 이제 미군의 지상전이 좀 유력시되는 반다르 아바스 지역에 뭐 공군기지를 이제 공습을 했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폭격기가 탑재하는 폭탄들이 좀 많이 뭐랄까 이제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 폭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란이 지하에 있는 탄도미사일 기지 그리고 지대함 미사일 기지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습하고 있는 건 보이는데요. 워낙 지하에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소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란의 미사일 생산 시설, 그러니까 군 생산 시설까지 모두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생산 시설들도 다 지하에 있습니까? 생산 시설은 그 대부분 지하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 뭐 지상에 있는 것도 있는데요. 네. 그 이란의 그 미사일 기지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미사일 기지가 미사일 시티라 부릅니다. 시티요? 도시. 예. 그러니까 자그로브 산맥에 보면 화강암 지역이 있는데 네. 지하 500m에 미사일 기지들이 많습니다. 그 철도로 연결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각종 이제 갱도 입구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 미군이 뭐 입구도 보면 방폭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격을 방어할 수 있는 문들이 있는데 네. 어느 정도 폭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폭문도 있고 그 방폭문이 파괴되더라도 예비 출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탄도미사일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미사일을 재빨리 좀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생산 시설은 대부분 노출되고 또 부품들이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품들은 저는 이란이 뭐 100% 다 자체 생산할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생산은 아마 시설이 많이 파괴됐으면 뭐 이란의 어떤 탄도미사일 전력을 전쟁으로 돌리려면 뭐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일단은 지금 종전 협상 이 관련돼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이 지금 확실히 군사적으로는 확실히 밀린 상황은 맞는데 종전의 시점은 우리가 결정한다라면서 주도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공모함인 링컨으로 향해서 미사일도 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란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럼 일단 뭐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적들이 지금 상륙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지금 뭐 특히 뭐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지역이 폭격기 발진 기지인데, 물론 뭐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쪽도 공격을 하려고 시도한 거 보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4,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예,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그런 지역까지 공격을 한다는 것을 보면 지금 뭐 적들의 어떤 세력들이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아직 우리에게는 뭐 순항 미사일이나 이런 무기체계들이 남아 있다. 우리 해협에 가까이 오면 공격하겠다는 그런 겁을 좀 주는 건데요. 근데 하지만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미 항모가 다른 데로 이동했다고는 좀 저는 좀 약간 의혹이 좀 드는 이유가 그 항모 전단에 이지스함들이 있습니다. 이지스함들은 우리가 바다의 방패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지스. 그 항모 전단을 보호하기는 그런 그 보호자 역할을 하는 함들이죠. 근데 그런 함들에서 뭐 SM-2나 이런 미사일들이 요격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보도도 안 나온 걸 보면 뭐 했다면은 항모 전단과 한참 먼 거리에 좀 이제 발사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차피 이란은 항모에 대한 표적 정보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위험용으로 일단 무력 과시용으로 일단 사용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군이 입은 타격은 없어 보이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고, 그 디에고 가르시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란이 원래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한 2,000km 정도 될 거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4,000km를 날아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일단은 저게 우리가 뭐 탄도미사일에서 좀 상식적인 부분은 스커드 미사일도 위성을 쏠 수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때 그 위성의 크기는 야구공만한 거겠죠. 따지면 탄도 중량을 줄이면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탄도 미사일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뭐 지금 처음에는 이제 코람샤르라고 해서 러시아의 R-27 SLBM입니다. 예.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사용했을 거라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란이 코람샤르를 러시아의 그 R-27을 복제를 했다면 R-27 사거리가 3,000km 나오거든요. 예. 뭐 탄도 중량 600km 정도 되고요. 탄도 중량만 줄이면 충분히 디에고 가르시아 타격 가능하죠. 이거 외에도 뭐 디에고 가르시아 정도는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2-3 종류는 더 있습니다. 예, 뭐 충분히 가능한 거리라고 생각되는데 명중률은 알 수가 없죠. 아, 예. 또 그 세질이라고 하는 뭐 신형 미사일 연구 중인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질 3입니다. 세질 3. 예. 세질 3 같은 경우는 뭐냐면 3단 고체 연료 로켓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분리가 되니까 당연히 사거리가 멀리 나가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퀴암이라 부르는 옛날 우주 발사체로 사용했던 그런 탄도 미사일도 있으니까 뭐 충분히 뭐 디에고 가르시아 정도는 타격할 수 있는데, 다시 한 말들은 정확도는 명중률 알 수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군의 정예 부대가 중동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의 부대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집결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좀 지금 언론의 보도와는 좀 많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언론은 지금 당장 이제 뭐 27일이었죠. 뭐 중동에 다 도착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아직 미 공수사단 2,000명도 오늘 또 보도가 이제 명령을 내렸다는 걸 봐서는 아직 미 본토에서 출발 안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 미 해병대였던 이제 30일 해병 원정단 트리폴리함이 지금 항행 추적 사이트에 보면 그 디에고 가르시아의 정박 중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미 본토에서 출발한 10일 해병 원정단의 박서 강습 상륙함 같은 경우도 지금 중동이 아니라 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 지상제는 디데이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디데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병력들이 중동에 밀집할 필요는 없겠죠. 그 디에고 가르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거기서 물자를 보급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대가 지금 8.2 공수사단, 그리고 제31 해병대, 그리고 제11 해병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각각의 전력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강습 상륙함 2척이죠. 뭐 박서와 이제 트리폴리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F-35 브라보 전투기, 이거는 좀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네.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고요. 탑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공격 헬기, UH-1Y 이런 공격 헬기도 탑재할 수 있고, 그 해병대를 이제 공중에서 이제 수송하는 또 있죠. 우리가 뭐 해병대 용어로 공중 돌격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런 공중 돌격을 시킬 수 있는 수송 자산들이 뭐 오스프리라든지 뭐 베놈, 그리고 뭐 스텔리오나 CH-53 이런 수송 헬기까지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30일 해병 원정단의 이제 트리폴리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 항모 갑판에 거의 뭐 F-35 브라보 전투기를 거의 가득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 그런 거가 있고, 뭐 상륙 지원함이 있죠.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전투기를 뭐 발전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거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공기 부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 하나 뭐 상륙 돌격 장갑차를 탑재해서 상륙 작전을 지원하는 함이 있습니다. 일단 요 세 함들이 이번에 뭐 중동 이란과의 지상전에 투입될 함정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병사들뿐 아니라 각종 그 첨단 전략 자산들도 한꺼번에 지금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들 규모를 모두 합치면 한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상전을 벌이기에는 작은 규모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목적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너무 적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10,000명도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지상전 옵션이 일단 하르그섬 장악이 되겠죠. 뭐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섬들과 반다르 아바스 지역이라는 전략 요충지 점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볼 수 있는데, 뭐 하르그섬 같은 경우도 막 점령은 하겠습니다. 점령합니다. 그 능력 됩니다. 예. 근데 결국은 그 좁은 섬 안에 그 10,000명의 병력 이하를 이제 넣었을 때 이란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저는 이란이 하르고섬을 폭격할 것 같아요. 탄도미사일로. 아, 어차피 뺏기는데. 그런 유전 시설이나 이런 게 있음에도 그냥 폭격을 할 수 있다. 어차피 미군에 예. 뺏긴 상태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어떻게 간에 미군의 사망자를 많이 늘려서 트럼프의 지지율을 낮추면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게 또 방법이 되겠죠. 예. 그럼 트럼프 지지율 지금 36%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란도 지금 계속 유가를 인상시키고 이런 사망자를 늘려서 트럼프의 지지율을 낮게 만들어서 이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게 또 그 목적이라 볼 수 있죠. 예. 그 두 번째는 반달 아파스도 10,000명 가지고 어려울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앞에 작은 섬들도 보면 병력이 들어가면 이제 순식간에 표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병력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데 좀 많이 좀 어려울 것 같은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실제 투입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는 걸까요? 아, 저는 좀 낮게는 보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초대 국방장관이었던 매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되게 예. 강경론자였는데 별명이 이게 방송에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미친 개라는 매드독이라는 별명을 가진 예. 매티스 사령관이 있었어요.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중부 사령관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전 국방장관 매티스가 지금 트럼프의 어떤 이란 전쟁을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5,000개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마치 이란의 완전 항복과 정권 교체를 생각했다면 이건 트럼프의 망상이라고 좀 비난하고 있어요. 완전한 망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예. 근데 어차피 그분이 또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그 사령관이 자 그러면 이란과 어차피 이 전쟁은 미국이 최초로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란의 핵심 시설을 장악하기 위한 지상전은 가능성이 있다고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아직 지상전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예. 저는 이제 병력의 수와 전력의 어떤 이동을 보고 지상전 가능성은 당장 낮다고 보지만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예.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투입하는 것이 옳지 않은 선택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무리해서 투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그 선발대로 보면 2,000명 정도가 빠르게 도착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2,000명도 전망하신 대로 일단은 그 상황을 좀 관전하다가 어떤 변수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투입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 있죠.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지지율이 36% 바닥을 치고 있고요. 그 헤그세스에 대한 미국민의 여론이 안 좋습니다. 예. 헤그세스는 경질이라는 의견이 75%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든 이거는 이 정치인들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위험한 도박을 좀 감행할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제안한 사람은 헤그세스 당신 아니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랐는데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 뭐 유대인들의 어떤 정치적 로비에서 이번 전쟁을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매티스 전 장관이나 뭐 그때 당시 트럼프 일기 때 뭐 군의 어떤 주요 장성분들이 요즘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죠. 뭐 헤그세스가 정말 이 전쟁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트럼프에게 확신적인 발언을 많이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매티스나 이런 좀 우리의 군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전략가들은 절대 이 전쟁 못한다고 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 전술적 목표는 달성할 수 있어도 결국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데.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런 헤그세스한테 어떤 책임을 좀 전가하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정리를 했습니다만 피트가 제일 먼저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피트는 전쟁이 빨리 끝나는 걸 원치 않는다.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이란의 미사일 전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드론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의 분석이 하나 나왔는데 드론은 앞으로 최소 2달은 더 버틸 만한 재고가 있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좀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전쟁 초기에 3, 4일에 이런 공격 횟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거 보고 미군의 어떤 공습이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했었는데 지금 20째 계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일단 이 아주 그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UAE에 탄도미사일 공격이 없었거든요. 지금 공격의 중심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는 이제 UAE 쪽에 공격 집중하다가 지금은 이스라엘 쪽 공격 집중한 걸 보면 아마 이란도 장기전을 생각해서 최대한 절약을 하면서 계속 질질 끌고 있고 최근에는
뭐 신형 탄도미사일이 좀 나왔다는 보도도 일부 있습니다. 뭐 파텍이라는 극초공속 미사일이라든지 새로운 신형 무기들이 나오고 있고 드론도 지금 신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샤이드보다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것들도 지금 뭐 촬영이 되고는 보면 아마 이란은 처음부터 어차피 뭐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 공유에 뭐 어떻게 상대를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이런 독침 전략을 세워놓고 계속 이 전쟁 끌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오는 토요일에 휴전을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 전에 이란을 더 타격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혹시나 협상이 잘 진행이 되더라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런 전쟁이 갑자기 더 확산이 된다든지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이스라엘의 가장 그 목표는 이란이 아니고 레바논이겠죠. 레바논인데 뭐 레바논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저항의 축이라고 해서 뭐 시아파 초승달 벨트라고 하는 또 그 포함된 게 레바논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번 전쟁으로 물론 뭐 팔레스타인 하마스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세력이 약화됐고 원래 헤즈볼라 세력이 좀 건재하고 있잖아요. 예. 이번 전쟁으로 헤즈볼라 세력을 이스라엘이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지역의 일부를 침공해서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해요. 예. 이스라엘의 속셈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든 레바논에 완충지대를 만들어가지고 가장 가까워 있는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위협을 또 제거를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저 레바논과 지금 전쟁이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죠. 예. 헤즈볼라와 전투가. 예. 그럼 사우디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보도입니다만 사우디 빈 살만이 이란을 이제 완전히 제압해야 한다라고 트럼프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중동 걸프 국가들도 뭐 과거에 작년에 뭐 11 전쟁 같은 경우도 걸프국을 대상으로 무차별 공격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걸프국을 대상으로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UAE 같은 게 초반에 주 공격 대상이었는데 지금 사우디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살만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강경한 입장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처음에는 좀 약간 미국의 어떤 전쟁은 지지하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다 했지. 네. 그 가장 피해를 받은 UAE나 뭐 이제 그 카타르 같이 뭐가 쿠웨이트죠. 쿠웨이트 같이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중동 국가마다 이제 약간 견해가 틀립니다. 네. 오만 같은 경우는 빨리 현상, 긴장 완화, 좀 온화한 편인데 뭐 재밌다고 표현해야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오만이 원유 수출이 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라마다 좀 원유 수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예. 사우디나 뭐 당연히 있는데 급감했겠죠, 당연히. 근데 일부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나 뭐 오만 이런 나라는 원유 수출이 좀 늘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해관계가 확실히 좀 달라지는 그런 모형이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지금 주한미군의 그 대북 억지력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지금 패트리엇, 사드 일부를 이제 가져갔다가 또 다시 들여오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대북 억지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난 뭐 23일이죠. 미 의회 조사국에서 사드에 대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사드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번 에펙 퓨리 작전에서 소모율이 너무 많았다고 지금 우려스럽다고 지금 의회 조사국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드의 지금 현재 생산량이 지금 따라오지 못한다는 우려도 표현했고, 저는 이제 발사대보다는 중동으로 사드 이제 탄들이 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좀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예. 의회 조사국 자료를 보니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한 거 봐서는 우리도 뭐 한반도 안보에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지만은 뭐 이란 전쟁도 한반도 안보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뭐 한반도를 나아가 뭐 주일미군 해병대도 아주 중요한 힙스자산이 지금 디오 가르시아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 동북아시아 안보에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전쟁의 여파가 우리 안보에도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기대감에 우리 증시가 연이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떨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증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하락 출발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0.85% 내린 5,594포인트로 개장해서 현재는 5,576포인트로 낙폭을 키워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보겠습니다. 0.01% 오른 1,159포인트로 출발했는데 그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 하지만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주도권을 계속 주장하면서 돌발 변수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증시에는 지금 혼조세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한 번 1,500원을 넘어선 이후에 계속 고공행진 중인데요. 오늘도 3.5원 오른 1,503.2원에 개장했습니다. 유가뿐 아니라 달러 강세도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사실상 출마로 마음을 돌리면서 보수당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가 이번 지방선거에 뜨거운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 당한 주호영 부의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건 물론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시사하며 당내 위기감이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구시장 후보 차출론이 꾸준히 나왔던 김부겸 전 총리가 사실상 출마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대외 활동을 자제하던 김 전 총리는 YTN과의 통화에서 건의한 부분에 대해 당이 결론을 내리면 이번 달 안에 결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의사항은 김 전 총리가 출마할 경우 내세울 대구형 선물 보따리로 군공항 이전이나 지역산업 발전 계획 등이 포함된 거로 전해졌는데 국민의힘 시장이 계속 하면서 뭔가 진전이 안 된다, 발전이 안 된다, 개선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대구 시민분들이 굉장한 박탈감이 있어요 지금. 한 차례 출마 요청을 했던 정청래 대표는 또다시 김 전 총리를 만나 설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20대 총선 당시 대구 수성갑에서 60% 넘는 득표율로 당선된 김 전 총리의 저력에 집권 여당 예산 프리미엄까지 더해진다면 보수 텃밭 대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 이런 와중에 김 전 총리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와 컷오프 예비 후보 모두와의 1대1 가상 대결에서 모두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본선거전에 들어가면 결국 이재명 정부 견제 심리가 작동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그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고. 앞서 컷오프 당한 주호영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고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며 위기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컷오프 내홍이 계속되는 대구와 달리 국민의힘 경기지사 공천 과정에는 조금씩 활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1등한 것으로 전해진 추미애 의원의 낙점 가능성이 나오며 추 의원 맞춤형 인물 물색에 나선 겁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경기 지역을 다니며 세평 수집까지 나섰는데 다만 당 지지율 상황을 볼 때 유승민 전 의원이나 김문수 전 장관 등 중량급 후보 영입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김건희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특검 측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조죄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한다는 내용인데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시세조종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자 방조범으로라도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초기 투자자일 뿐 시세 조종은 알지 못한다며 특검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2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펼쳤는데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28일에는 판결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이치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인 김건희 씨를 조사하기도 전에 불기소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를 여러 차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은 담당 검사에게 비슷한 사례의 무죄 판례를 검토하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김건희 씨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된 건데 의혹의 실체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일교차 큰 봄 날씨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6.6도로 아침 공기도 많이 쌀쌀하지 않았고요. 한낮 기온은 20도까지 올라 4월 하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인천공항과 양양공항, 광주공항에 저시정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항공기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 잘 확인해 주시고요. 교통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공기질도 좋지 않습니다. 대기가 정체한 데다 낮부터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중부와 경북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0도, 광주 22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따뜻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초미세먼지의 영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